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동안 불어난 대출과 금리 상승기, 이자 부담 증가로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내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비이자 수익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은행들이 금융당국에 요청한 투자일임업 전면 회원 결과가 다음 달 나옵니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와 대립각이 날카로워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팬데믹 기간 폭풍 성장한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들이 그간 축적한 노하우로 신약 개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고금리 여파로 은행 연체율이 최근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신규 연체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들의 연체율 상승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올 2월과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각각 0.36%와 0.33%입니다. 모두 1년 전과 비교해 0.11%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1년 전보다 0.01에서 0.04%포인트 오른 것과 비교해보면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올 3월 발생한 신규 연체인데 1년 전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신규 연체 규모는 1조 7천억 원으로 이는 최근 3년간 월 평균보다 55% 증가한 수준입니다. 신규 연체가 가계대출에 몰려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1%를 기록했는데 1년 전보다 0.14%포인트나 뛰었습니다. 특히 가계신용대출은 0.59%에 달해 전체 연체율을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신규 연체 상당수가 가계신용대출에 몰려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종료된다면 연체율은 더 급격히 오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5차례 재연장으로 만기가 미뤄진 대출 규모는 5대 시중은행만 37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각종 대출 상품 변동금리 적용 주기가 7월에 몰려있는 점도 우려를 더합니다. 그 연체율 올라가는데 계속 상환 유예를 해줄 거냐. 어느 정도는 이제 털고서 이렇게 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옥석 가리기를 잘 해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계속 덜어내고 그 과정을 좀 가야겠죠. 은행들은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어 손실 흡수 능력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상당 기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거로 예상되는 만큼 잠재 부실 확대 가능성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 문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출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상관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엔 2억 4천만 원까지 1.2에서 2.1%의 저리 대출도 지원합니다.
야당에서 주장했던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권 소급 적용 요구는 정부 반대로 제외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 적용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됐고 주택 면적 기준과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조건을 규정한 것도 삭제해 대상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상환 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 연체금 부과도 면제됩니다. 이 밖에도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고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은행권이 투자 1임업 전면 허용 요청한 것을 두고 업권 간 갈등이 재현되는 분위기인데요. 증권업계와 강한 대립각이 예상되는데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비이자 이익 확대 영향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요청한 투자 1임업 전면 허용 요청 결과가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1임업은 금융사가 고객 자산을 일괄 위임받아 운용해주는 제도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고유 영역입니다. 은행은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에 한정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나아가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나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한 단계적 진출이라도 허용해달라며 사실상 증권사 자산관리 영역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의 투자 1임업 요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7년 이후 3차례나 요구를 했고 그때마다 증권업계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그런데도 또 요청을 한 것은 비이자 이익 확대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은행들이 주로 이제 예대 마진 가지고 먹고 살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은행 경쟁력 강화하는 거는 어렵거든요. 투자 1임업은 이제 어차피 증권사나 이런 데서 하던 거잖아요. 금융업 간의 칸막이가 우리가 좀 있어서 증권사 업무 중에 이제 투자 1임업 하는 거를 은행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거죠. 지난해 이미 정점을 찍은 이자 이익도 비이자 이익 확보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 1분기 이자 이익은 9조 7,195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8.3% 줄었습니다. 금리 인상기가 마무리되고 올해 들어 이자 장사에 대한 여론과 당국의 눈총에 예대금리 차를 확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은 2분기에도 이자 이익으로 실적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상황. 둔화되는 시장금리 하락 속도, 당국의 계속되는 금리 압박 등으로 이자 이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은행권은 계속해서 타업권 영역을 노리며 비이자 이익에 승부수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 특수를 누린 대표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별화된 자체 원료를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노력도 이어졌는데요. 엔데믹을 맞은 건기식 전문 기업들이 그간 축적한 노하우로 신약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을 활발히 진행했던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엔데믹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 같지 않고 건기식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등록돼 있는 회원사는 5년 전 대비 약 10% 증가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개발하는 것으로 시작한 프롬바이오는 탈모 치료제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방률의 줄기세포를 모유두 세포로 분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최근 국내 특허도 취득했습니다. 머리카락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모유두 세포를 핀에 주입시켰을 때 모발 성장을 촉진해 탈모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천연 성분을 활용해 원료를 만들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 등에 공급하는 유메드도 신약 개발의 속도를 높입니다. 유메드는 최근 평균 신장보다 비정상적으로 작은 질병인 특발성 저신장증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나섰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개발, 생산을 주 사업으로 하는 콜마비 NH는 자체 원료 개발을 넘어 추후 신약 개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콜마비 NH가 자체 개발한 건기식 원료 미수교주 주정 추출 분말은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료를 원생약이라는 천연 자원을 갖다가 스케일업 과정을 거치면은 신약 개발의 과정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독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인상에 들어가기 전에 뭐 동물 실험이라든지 이런 쪽의 과정들은 원료 의약품 생산하는데 충분하게 다 갖고 있고 정부가 미래 핵심 산업으로 제약바이오를 점찍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기업을 포함한 관련 업계들이 신약 개발에 더욱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자유롭게 접고 늘리는 다양한 형태의 OLED 디스플레이 경쟁이 뜨겁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기술을 앞세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겠다는 계획인데요. 윤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화면이 수초 만에 길어지고 화면이 360도로 접히기도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지 시간 23일 SID 디스플레이 위크에서 롤러블 플렉스와 센서 OLED 디스플레이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롤러블 플렉스는 두세 배가량 늘어나던 폴더블 슬라이더블 형태의 한계를 넘어 5배 이상 늘어납니다. 두루마리 휴지처럼 O자 형태 축에 OLED 디스플레이가 말렸다 풀리게 구현한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들고 다니기 힘든 대형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롤러블로 구현해 휴대성을 끌어올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으로만 접을 수 있는 인폴딩 형태에서 벗어나 안팎으로 모두 접을 수 있는 플렉스 인앤아웃도 공개했습니다. 별도 외부 패널이 필요 없어 더 가볍고 얇은 폴더블 폰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지문과 생체 정보를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패널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센서블 OLED 디스플레이는 화면 전체에서 지문을 인식합니다. 손가락을 대기만 해도 사용자의 심박수와 혈압, 스트레스 수준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2027년까지 중국에 빼앗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 1위 자리 탈환을 위해 65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OLED 성능 개선은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SID에서 디스플레이의 산업 패러다임이 또 진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했다며 기술력을 통해 미래형 OLED 산업 비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더위의 기세가 강합니다. 6월 하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에 달하며 찜통 더위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에 증권가에서는 증시를 달굴 무더위 수혜주 찾기에 분주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올여름 불볕더위가 예고되며 수혜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업종은 식음료주입니다. 증권가는 빙가류 대장주로 꼽히는 빙그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빙그레는 한 달 새 시총이 1,000억 원이 넘게 불어나며 5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빙그레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합니다. IBK증권은 빙그레의 목표 주가를 7만 1,000원으로 높였습니다. 비성수기인 1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역시 호실적이 전망됩니다. 특히 아이스크림 수요 증가에 더해 주요 제품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 개선이 긍정적입니다. 또한 폭염이 아시아권 전역에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출이 많고 생산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란 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제 올해 음식료 탑픽이 빙그레가 있거든요. 일단 가격 인상 효과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도 좀 늘어나고 있고 어닝 개선 폭이 다른 음식료 업체들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편이다. 또한 과일 농축액과 커피 베이스 등을 만드는 흥국 F&B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위에 카페 방문객 증가세가 이어지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에어컨을 생산하는 위니아도 한 달 새 20%가 넘게 올랐고 신일전자와 파셀코 등 소형 가전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에어캐나다가 서비스를 대폭 확장해 승객 편의를 높이는 한편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냅니다. 오늘 에어캐나다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즈니스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크 나스르 마케팅 디지털 수석 부사장과 앤디 시바타 브랜드 부분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현재 시행 중인 수화물 자동 환승 서비스, 기내 한국 엔터테인먼트 제공 등 이외에도 공항 내 이용자석 증가 및 라운지 카페 신설, 제공 식음료 메뉴 업데이트, 에어로플랜 회원 대상 무료 메시징 서비스 등을 새롭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6월부터 MD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임과 서비스 등 각종 옵션을 승객이 여행사를 통해 직접 조회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크 나스르 수석 부사장은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 중요도가 매우 높은 시장이라며 지속적으로 한국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경제와 관련지어 연구하는 학문을 기후경제학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무대에서 기후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분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위기와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질수록 이 경제가 더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4월 23일에 영국의 그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아주 재미있는 만평이 실렸는데요. 사각의 링 안에서 지구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고받으면서 권투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밖에 거대한 선수가 링 안을 쳐다보는 그림이었습니다. 링박 선수의 이름은 기후변화였고요. 그러니까 링안 경계는 예선전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경제 전문지에서 기후변화를 이처럼 크게 부각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후변화가 지난 200년간 인류가 쌓아올린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파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는데요. 올해 전 세계의 경제인이 모였던 다보스 포럼에서 행했던 투표 중에서 10년 이내의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제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첫 번째 리스크가 기후변화 완화 실패, 두 번째가 기후변화 적응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연재해와 극단적인 기상이변, 네 번째가 생물 다양성 손실, 다섯 번째가 대규모 비자발적 이주였는데요.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용들로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경제인들은 지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기후변화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기후변화는 정해진 미래라고 하죠. 점점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상상하기 어려운 폭염과 가뭄, 대홍수, 슈퍼허리케인 등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당장 식량난을 부르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당장 육상의 어떤 이런 식량뿐만 아니고 해양 열파로 인해서 실제로 어족 자원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따라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네. 예전엔 세계적인 투자가였죠. 짐 로저스가 기후위기로 식량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미래의 최고 유망 직업은 농업이다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네. 전문가들이 이제 기후변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기후위기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생존의 위기며 주거의 위기이고 먹거리 위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기후변화는 곧 인플레이션을 의미를 하고 인플레이션은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를 뒤흔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업들의 이익을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기후재난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고통을 감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생존의 위기로 가는 전 단계에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먼저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경제 이슈에서 기후를 고려하는 뉴노멀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기후위기와 경제학에서는 고전이 된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의 기후변화 경제학에 관한 스턴 보고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지침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죠. 내용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는 과거 세계대전이라든가 대공황 같은 지구적 재앙을 가져올 위험성이 매우 높다. 지금 당장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기후변화가 인류와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는 경제성장 자체에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전 세계가 생산하는 국내 총생산의 평균 1%를 온실가스 줄이기에 사용하면 된다. 1%는 비용만이 아니라 미래 인류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은 투자 비용보다 훨씬 많다. 이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현 시점에서 계산한다면 2조 5천억 달러에 이른다. 지속적인 기술의 혁신으로 경제 구조를 바꾼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국가와 기업에 제공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나 전 세계가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제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어떤 감축 혹은 뭐 자궁 이런 것인데, 감축은 온실가스를 이제 줄이는 노력이죠. 그리고 저궁은 기후변화에 맞춰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정책의 도입을 주장을 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죠. 유럽연합은 감축 정책의 소극적인 나라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탄소 국경세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경쟁력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는 2019년 기준 63.7%로 지20국가 중 2위입니다. 그런데 주요 수출 업종은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포함된 철강을 비롯해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기계, 석유 정제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예. 따라서 2030년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전면 도입을 가정한 바우 시나리오에서 국내 산업 총 부담액은 약 8조 2,456억 원 규모로 2030년 유럽연합 대상 수출 총액의 11.3%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고서는 경제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을 통해서 환경 경영을 정렬하고 기후위기를 기회로 삼는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비즈니스를 개척을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기후위기와 경제학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4,2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명 넘게 줄며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이동한 인구가 1년 전보다 5% 넘게 줄면서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이동이 활발한 청년층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르다고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파는 주요 수입 맥주 가격이 일제히 오릅니다. 이에 따라 4캔 묶음 가격은 12종 모두 11,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목요일은 내일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이 28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하늘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에는 강한 볕이 구름 사이를 통과하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충청권은 WHO의 미세먼지 기준으로 오전 한때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5도, 세종 14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과 세종이 27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 기온 15도 안팎 보이겠고 낮에는 속초 23도, 울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15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남해상은 흐리겠고 서해상은 모레까지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금요일과 일요일 중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